매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집중 시사 토크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도 정치권 소식,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성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SBS 보도국의 원일이 선임기자도 함께합니다. 원 기자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낮에 점심 식사를 누구와 함께 했는지 아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국무위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원일이 기자, 네. 오늘 점심 식사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마련한 자리죠? 대변인의 말을 따르면은 컨셉은 두 가지라 그러네요. 격려와 경청이라고요. 격려는 뭐 이제 그동안 고생했던 이제 물러나는 장관들한테 이제 뭐 격려하라는 자리라는 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 무엇보다 경청하겠다는 데 좀 방점이 좀 찍혀 있어요. 물러가는 장관들에게 국무위원들로서 어떠한 일을 해왔고 앞으로 새 정부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탈하게 경청하겠다.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이제 이런 자리였다는데, 그런 분위기 자리는 이제 곧 지금 뭐 오프닝 자리는 이제 화면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어떤 얘기가 나왔고 물러가는 장관들이 어떤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무슨 얘기에 귀를 기울였는지를 이제 곧 브리핑을 통해서 좀 들어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물러가는 장관들한테까지도 소통하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의지는 굉장히 강력해 보입니다.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식사 자리에서 직접 상의를 벗고 의자에 걸치는 장면. 이 박근혜 정부 때 국무위원들에게 좀 낯선 모습이기도 하겠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상의를 받아주는 경호원 자체가, 근접 경호원 자체가 사라졌어요, 화면에서. 뭐 지난번에 이제 한번 이 정도는 내가 직접 받을 수 있다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좀 뒤에서 뭐 이렇게 수행 들고 시중 들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네, 지금 공석 중인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문화부 장관, 그리고 교체가 확정된 장관이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겠죠?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유일호 부총리와 윤병세 장관은 오늘 점심 식사 자리에 참석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부처 장관은 아니지만 금융위원장하고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이 지금 다 참석을 좀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석 중인 장관들 빼고는 어떤 뭐 격식을 따져서 그러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줬던 분들, 공직자로서 해줬던 분들 전부 다 그냥 오실 수 있는 분들 모셔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다. 이런 컨셉이라고 합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그 전직 대통령 임기를 넘어서까지 대통령보다 더 오랜 기간을 외교부 장관으로 일했는데, 윤태곤 실장 보기에 오늘 점심 식사 자리 사실 생각지 못했던 자리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격려와 경청이 이제 공식적인 거겠죠. 그 격려라는 것은 사실상 10월부터 대통령 공석이었던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7개월 동안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전반적인 평가는 부처별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크게 본다면은 큰 탈 없이 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격려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저는 하나 약간 청와대가 이제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은 의도는 있다고 봅니다. 이제 지금 인수위가 없는 시기고 청와대에서 이제 차관들 인사 먼저 하겠다라고 밝혀놨지 않습니까? 그럼 저 장관들이 조금 더 가야 돼요. 장관 인사청문회, 새 장관을 이제 선임을 하고 인사청문회가 이제 벌어지고, 그럼 실제 일은 이제 차관을 중심으로 말하자면 인수인계 작업이 벌어질 텐데, 그 인수인계에 대해서 좀 무리 없이 해달라, 잘 협조해달라, 그런 이제 포석도 깔린 거 아니겠습니까? 김우석 부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경청과 격려 뭐 좋은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 저 부분은 대국민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소통과 통합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뭐 이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같이 일할 어색한 동거이긴 하지만 앞으로 같이 일할 분들에 대한 뭐 배려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통합의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뭐 윤태곤 실장 말씀하셨듯이 상당 부분 차관하고 장관이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불편한 동거, 어색한 동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안에서 협조를 잘 해달라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 같고요. 역시 인수인계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수인계가 없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잘 돼야 할 것 같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청문회 준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를 좀 요청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분 말씀 들으면서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점심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이제 곧 장관 인선 발표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사청문회 국회 인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형식을 취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7시 30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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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오늘 점심 식사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게 되면 여러분께 생중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어떤 사람이 임명되는지 혹시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백원우 전 민주당 의원입니다. 재선 의원 출신입니다. 재선 의원 출신이 민정수석도 아니고 민정비서관에 임명됐다. 청와대는 왜 전직 재선 의원을 민정비서관에 임명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에 백원우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민심 동향 등 여론 수렴과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인 관리를 위해서 친인척에게 직언이 가능한 그런 정치인 출신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민정수석실에는 법률가가 이미 또 많이 있다는 부분도 고려가 되었고 재선 의원인 백원우 비서관을 임명한 것이 특별하게 어떤 특혜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지금 박수현 대변인이 어떤 특혜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특혜가 아니라 전직 재선 의원이 민정비서관에 갔다. 정치권에서는 너무 급을 낮춰서 간 것 아니냐 또 이런 시각들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기준으로만 보면 좀 격이 안 맞죠.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 밑에 가 있는 지금 정무수석, 지금 전병헌 수석도 지금 삼선 의원이 지금 그 밑에 지금 가 있는 거죠. 제1야당 원내대표 출신이고요. 그렇죠. 옛날 같으면 재선 의원한테 민정비서관 하라면 기분 나빠다고 안 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상황이 좀 다르죠. 그리고 기본적인 인간적 신뢰 관계가 다르죠. 백원우 의원 자체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도나 지금까지 쌓아온 그걸로 보면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컨셉이 좀 읽히는 대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직언과 노후입니다. 그러니까 백원우 의원이 유일하게 지금 제 기준으로만 놓고 봐도 대통령에게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금까지 정치 역정을 좀 빌어왔어요. 제 개인적으로 한 40년직이긴 합니다만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지켜와본 정치인 백원우는 착하고 따뜻하고 겸손하고 온화하지만 아니라는 데 있어서는 항상 아니라는 거를 얘기하는 걸 제가 주장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친인척 문제를 관리하는 민정비서관으로서 당신이 적임자다라고 대통령이 부탁을 했으면 재선 의원 아니라 삼선 의원에서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품의 소유자인 건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비서관 자리에 충신을 원했다 이렇게 지금 읽혀지고 있는데 박수현 대변인이 지금 이제 말하는 거는 어찌 됐든 간에 코드 인사 아니냐. 그동안에 지금 친문그룹, 친노그룹에서 일기 내각, 일기 청와대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 양정철 비서관도 떠나고 그랬는데 백원우도 결국은 코드 인사 밑에는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채우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를 의식을 한 이제 변명인 것인데 그렇게 지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그런 경력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극찬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해본 게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그 말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2012년 노무현재단 이사장일 당시에 한 얘기입니다. 백원우 의원은 참 멋진 친구다. 착하고 따뜻하고 성실하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한결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백원우 의원을 좋아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난 부분인데 윤태권 실장 보기에 이번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제 흥미로워요. 저는 이제 비법조인 출신을 한 것은 일단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등등이 법치라기보단 검치에 가까운 이제 역할을 했었는데 원래로 따지면 이제 민정비서관은 바깥의 여론을 수렴하고 친인척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거죠. 역대로 민정수석, 민정비서관 중에 제일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김용갑 전 의원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50대 때도 불구하고 직언을 할 수 있고 대통령 조금 가까운 사람이니까 오히려 직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재선 의원이 격을 너무 낮춘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백원우 의원 전 의원이 민정비서관 된 건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두 번째로 보면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른바 삼철이라는 사람들이 다 구태를 했는데 그중에 이호철, 전해철 두 사람이 바로 민정비서관이 지낸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주요한 포스트인지는 의미가 있는 거죠. 조국 수석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은 조국 수석은 아마도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법원의 문제라든지 그런 이제 법적인 부분을 맡게 될 것 같고 직책은 비서관이지만은 백 비서관이 아마도 이제 좀 정무적인 역할, 심지어 이제 여권과의 이제 관계의 문제, 여권에서도 앞으로 저 뭐 여러 가지 인사 뭐 산하기관이라든지 공기업 인사가 있을 때 그런 요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뭐 컨트롤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로서 다목적의 일, 과거의 민정비서관보다는 훨씬 많은 일을 할 것 같아요. 네, 민정비서관이 어쨌든 민정수석과 함께 검찰, 뭐 국정감사원 이런 권력기관 또 감시기관들을 또 감시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할 텐데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역할에 앞으로 관심이 상당히 쏠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원우 민정비서관 하면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저희가 이 시간에도 여러 차례 보여드린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죠. 언화를 하겠습니다. 영광한 연결식을 위해 정치보복으로 살인에 이른 정치살인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게 예,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18대 국회의원일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고 그때 연결식에 나타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저렇게 강하게 항의하는 장면. 저 장면 참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 김우석 부소장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사실은 저기 한결같다라고 하는 칭찬이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충직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사실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확실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검찰에 대해서 한결같이 좀 메스를 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아까 뭐 유태원 실장은 여러 가지 그 정무적인 역할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건 검찰 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동기가 있는. 그런 백원우 전 의원을 임명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저 장면에서도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사실 뭐 그때야 봉화마을에서 조촐하게 하겠다라는 걸 국민장으로까지 했고 하루 종일 생중계를 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또 배려를 했다고 하면 배려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검찰이 좀 심했다라는 얘기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뭐 비서관, 신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에 굉장히 적임자다라고 하는 게 깔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장면에 대해서 좀 짧게 이야기해 보자면요. 저 장면이 현재 이제 집권 진영의 다각도의 면모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요. 당시 백원우 의원하고 이제 옆에 갔던서 울부짖는 사람이 김현 전 이제 민주당 대변인인데 저 두 분은 그 당시에 이제 이른바 이제 친노 진영의 분노와 열정을 상징한다면은 저때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아주 깍듯하게 이명박 대통령한테 예를 갖췄지 않습니까? 네, 대신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숙였죠. 사실은 저때부터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정치인으로서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장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이제 다양하게 상징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예. 백원우 전 의원이 민정비서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결같은 친구라고 칭찬한 백원우 전 의원이 민정비서관에 임명돼서 앞으로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민정수석실 업무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이 부분 한번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청와대 오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게 되면 여러분께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무위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어떤 충언을 했고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인사청문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받으면서 부인의 위장 전입 사실 인정하고 상당히 참담하고 부끄럽다 이렇게 밝혔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위장 전입한 사실이 있다고 미리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청와대에 알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 더 나타났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위장 전입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은 어떤 내용이냐? 1994년 3월에 경기도 구리시의 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 97년 1월에 부인과 아들은 길 건너편의 다른 아파트로 서류상 분가를 했다.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2달 앞둔 시점이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죠. 여기에 대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당시 교사였던 부인이 지방 발령이 난 상태에서 친척집에서 아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주소를 옮겼는데 2주 만에 아내가 학교를 그만두게 돼서 가족이 중랑구로 이사하며 다시 주소를 이전하게 됐다. 이런 의혹이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의혹은요. 2002년 2월에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 2004년 8월에 양천구 목동 아파트로 미국 연수를 떠나면서 주소를 이전했다. 양천구 목동 아파트면 SBS 근처네요. 2005년 2월에 귀국한 후에는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했는데 이때는 또 중3 아들이 고교 진학을 앞둔 시점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측은 김상조 위원장 후보자가 미국 연수 중 우편물 등을 받아두기 위해서 목동의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해 주소지만 잠시 옮겨 놓았던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 원일 기자, 현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 기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구리시에서 길 건너 친척집으로 옮겼다까지는 어느 정도 좀 해명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뒤에 지금 이제 목동과 대치동으로 상징되는 이제 이른바 교육 파락군으로 갔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해명이 해명하는 쪽이나 좀 그걸 이제 받아드는 언론 쪽이나 좀 이제 좀 껄끄럽게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상조 위원장 측의 지금 해명의 본질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 위반 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이전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결국은 아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주소를 좀 옮겨놓은 것이 이 법의 근본적인 취지인 부동산 투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해명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고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에 대해서는 이제 예측이 가능합니다만은 지금까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주소 이전에 따른 위장 전입 문제는 지금까지는 부동산 투기만 아니면 좀 봐주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대통령이 좀 공약 과정에서 말했던 5대 원칙이 이게 좀 되면서 기준점이 좀 많이 올라갔다는 게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장관 임명자들 중에서 한 명도 아니라 좀 3명씩이나 위장 전입 문제가 좀 똑같은 사유로 좀 똑같이 발생을 좀 했는데, 청와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오후쯤에는 유감 표명 지금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당에서 지금 나오는 발표 내용이 이런 상황을 딱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물건을 좀 사주려고 하는데 물건들에 좀 하자가 있으니까 물건 파시는 분, 즉 대통령이 좀 설명 좀 직접 해주셔야 되겠다. 청와대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의사 표명을 좀 양해 말씀을 좀 국민들한테 해야 될 상황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야당의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야당의 반응은 한마디로 줄여보면 내로남불이 되겠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런 위장전입 문제가 제기됐다고 한다면 지금의 여당이 된 민주당 의원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가만히 놔뒀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내각과 청와대에 임명하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위장전입 인사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국민에게 해야 한다. 바른정당은 청와대는 후보자들의 잇따른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거의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윤태곤 실장 보기에 이번 위장전입 문제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참 이게 난감하죠. 왜냐하면은 뭐 누가 먼저 시킨 게 아니라 대통령이 공약 때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거고, 아니 그때 뭐 예를 들어서 투기는 안 되지만은 뭐 학교 문제는 뭐 봐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이 강하게 이야기해 놓은 상황에서 이게 초반에 이렇게 터진 거니까. 그리고 야당들 입장에서는 이제 한번 여론을 보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수위를 살짝 올려봐가지고 여론의 추이가 어떤지, 또 이제 청와대 반응이 어떤지를 볼 건데, 그럼 청와대 대응이 문제인데, 그럼 흔히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정면 돌파냐, 아니면 협조를 구하는 거냐,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정면 돌파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일일이 이거는 이래서 문제가 없고 저건 저래서 문제가 없고 당신들이 했을 땐 더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가는 것인데, 저는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좀 유감을 표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게 물론 뭐 임종석 비서실장 수준에서 될 것인지 아니면 더 위로 갈 것인지는 고민거리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충돌하기 시작한다면은, 지금 문 대통령 인기가 아주 좋지만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120석을 가진 정당이거든요. 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협조를 구할 것으로 가는데, 앞으로가 또 문제인 거예요. 앞으로도 줄줄이 예. 장관들 인선을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고, 그리고 제가 약간 우려되는 지점은 여권 입장에서 볼 때 김상조 위원장 건 같은 경우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기사가 나온 바로는 김상조 위원장 본인이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예를 들어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뭐 부끄럽다, 뭐 내 삶이 이렇다라고 이제 어쨌든 읍소 전략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김상조 위원장이 이제 자존심이 강한 학자 출신인데, 뭐 A는 B고 B는 C고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갈 경우에는, 사실 과거 청문회에서 우리가 그런 장면을 많이 봤거든요. 실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일이 커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김상조 위원장이 좀 어떤 부분에서 누구에게 좀 정무적 조언을 받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김우석 부소장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당장 이게 결정적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거나 또는 다른 요소들과 합쳐졌을 때 이건 명백한 취약점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지, 그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은 이 부분을 정권에서 과연 계속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의를 많이 가지고 있고, 야당 입장에서도 이번에는 그냥 넘겨줄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되는 걸 그냥 넘길 수 있다? 그거는 지지자들한테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봐서도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5대 재척 사유라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 차원에서라도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양해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구하고, 또 기준 자체가 너무 심했다 하면은 그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인물들에 빗대어 가지고 좀 그 빠져나갈 구멍이나 아니면 희석시킬 명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작업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두 번째 위장전입 의혹 말이죠. 강남구 대치동에 원래 주소지를 두고 있고 살고 있다가 미국 연수를 가면서 양천구 목동의 세입자, 거기에 원래 집이 있었던 모양이죠. 네. 세입자의 양해를 얻어서 그쪽으로 옮겼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왜 굳이 강남구 대치동 거기에 주소지를 남겨두지 않고 양천구 목동으로 옮겼느냐. 이 부분은 좀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 전 단계로 법적으로만 따지면은 네. 국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체류를 하지 않고 나가면은 그건 재외국민 등록을 하게 돼서 국내 주소지를 어디다 놓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어디다 놓든지 간에 그거는 실정법 위반이라고 이제 그 지적을 하면은 그거는 사실 변명의 여지는 없는 거죠. 예. 근본적으로 지금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같은 의견인 것인데, 이 문제를 지금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의 근본은 위장 전입에 대한 기준점이 이번 정부 들어와서 달라진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공약 과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세게 말했으니까 대통령이 이 5대 원칙, 배제 원칙이 흔들린 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이해를 구할 필요가 좀 있다라는 거죠. 분위기를 좀 전달을 좀 해드리면, 검증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들 여러 명이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이 5대 원칙 때문에 그런 오파를 받고도 저는 거의 자신 없습니다라고 지금 거부하고 지금 그 외면한 분들도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말로 필요해서 뽑은 사람들인데 이 정도까지를 정말 엄격하게 하니까 정말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진솔하고 좀 허심탄회한
그 고백을 국민들한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좀 청와대가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또 많은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 왜 장관 정도 되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고위직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왜 여기에 이런 일 안 한 사람이 왜 없느냐? 왜 대부분 다 이런 위장 전입이나 논문 표절이나 뭐 병역 면제나 이런 의혹들이 다 제기가 되는지 그 부분이 사실은 국민적 정서하고는 조금 많이 떨어진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정서를 들어요. 알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그 공약을 했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또 뭐 사람을 꼴 쓰려고 하니까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이제 김상조 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셨지만은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일단 단어 자체가 뭐 목동, 대치동, 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할 때 이런 식의 단어들이 펼린이 주는 이게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명박 정부 때 이럴 때는 지금의 여당이 강하게 공격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위장 전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아니면은 자녀의 학교 문제 아니겠습니까? 학군이죠. 예. 저는 좀 다시 이제 재원 비슷하게 하자면은 문 대통령이 지금 인기가 좋을 때 약간 이제 지금 매를 맞으면은 작게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들 내지는 야당들도 흔쾌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할 수 있는 지금이 그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유능한 정부를 할 거냐 아니면 진짜 도덕성 있는 정부를 할 거냐 이게 선택의 기로였어요. 그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도덕성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능한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유능한 사람들을 쓰려고 하면 기준을 좀 도덕적 기준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 모두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강하게 주장했던 부분 그런 분이 좀 기준을 좀 느슨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뭐 지도자의 결단이라고 하면 결단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암묵적 공감대, 암묵적 합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암묵적 공감대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위장 전입에 있어서만큼은 부동산 투기 문제면은 그거는 걸고 넘어가서 낙마시키는 것이 기준인 것이고 자녀 교육 문제 때문이었다면 비난받고 매 한 번 맞지만 그래도 능력을 우선시해서 일단 임용하도록 허용해 준다. 그 암묵적 합의와 기준을요. 지금 여당, 지금 저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 야당 시절에 그 만들어진 그 암묵적 합의란 말이죠. 좀 난감하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양해를 구할 건지 청와대에서 좀 명확한 입장 표명은 좀 필요해 보여요. 예, 그래서 오늘 오전에 여야 4당 인사청문 특위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에 마쳤으니까 보고서 채택하자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오늘 오전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더니 자유한국당의 경대수 인사청문 특위 관사가 바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름도 거론됐습니다. 그 총리 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사실을 후보자께서 시인을 하셨어요. 국정의 상황이 지금 시급해서 그냥 그거를 뭐 지적만 하고 넘어가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신문에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또 김상조 그분도 또 위장 전입 사실이 나타나 있고 또 앞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또 위장 전입 사실 드러났고 이로서는 청문회 결과 보고서 채택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어렵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현재 청와대에서 뭐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금 야당, 아까 조금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위장전입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남긴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청와대에서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하는 브리핑이 열린다면 역시 그 브리핑도 여러분께 생중계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드리면 아까 점심 식사 자리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이 부분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시작하게 되면 생중계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통일부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 하나 나왔습니다. 대북지원 민간단체죠.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가 북한 주민과 접촉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통일부가 이 접촉 신고를 승인을 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민간 차원의 남북 접촉 처음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왜 승인을 했는지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인도 지원 등 민간 교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오늘 민간단체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에 접경지역 말라리아 방역 등을 위한 인도 협의 목적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권에 대해서 승인하였습니다.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 어떤 단체죠? 말라리아 퇴치운동본부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그 수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여름쯤만 되면은 말라리아가 창궐을 하는데 이거를 좀 도와주고 우리가 그동안에 돈을 계속 민도적으로 지원을 좀 해줬죠. 근데 이거 끊긴 지 지금 딱 6년 됐어요. 이제 6년 만에 이제 첫 재개가 되는 건데 경기, 강원, 인천 접경 지역에 있는 시도의 지원을 받아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방역 물자 지원이 이제 주로 주 사업입니다. 이게 2012년에 이제 중단이 됐다가 그동안에 그 방역 활동조차도 못했었죠. 정부 이제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첫 승인 요청을 했는데 정부가 이걸 이제 첫 승인을 했다는 거는 통일부도 이제 입장이 그렇게 이제 바뀐 것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첫 일성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 그러니까 즉 인도적 지원은 그대로 하면서 제재에는 동참하겠다는 투 트랙 전략이 그대로 이제 그대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5월 24일이 그제였네요. 그제 5.24 대북 제재 조치가 이명박 정부 때 내려졌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5.24 대북 제재 조치는 사실상 효력을 잃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원일이 기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통일부 부대변인의 브리핑이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인도 지원 등 민간 교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기자들의 질문에 비슷한 얘기 했죠. 유엔의 원칙입니다. 인도 지원은 그 인간이 고통받는 데서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와는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게 그 유엔의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 나눴던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오늘 이 통일부의 남북 접촉 승인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좀 이야기를 나눠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부가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의 북한 주민 접촉 이 신고 승인한 이유 그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네, 이제야 비로소 이제 남북 관계가 정상화 쪽으로 이제 물꼬를 트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말라리아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북한의 의료 체제가 지금 미비해서 우리는 벌써 예전에 멸종됐다라고 하는 말라리아였는데 북한 지역의 의료 체제가 나쁘니까 경기도 북부, 황해도 이런 데서 말라리아가 막 창궐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북 제재하고 북한이 핵실험하고 한다고 해서 남북 관계가 완전히 끊어서 우리가 좀 상당히 우월한 의료 체제를 갖고 있어도 좀 지원을 해주면 경기도 지역에 말라리아나 이런 게 발생할 이유가 없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그 말라리아가 계속 그 발병해서 2008년에서 11년까지 경기도가 지원을 해서 상당히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2012년부터 다시 지원이 끊어지니까 지금 최근까지 약 500여 명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북한에 방역을 해주는 건데 이런 것까지 중단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인데 이제야 비로소 정상적인 상황으로 복귀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대북 제재라고 하는 건 북한이 아프게 하고 우리는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피해를 보는 그런 제재까지도 했다고 하는 것은 좀 합리성이 그간에 떨어졌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의 비록 이익과 북한의 이익이 다 호혜적으로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시발점이 돼서 남북 관계가 정상화 쪽으로 갈 것인지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홍 박사님, 그렇다고 한다면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남북 관계가, 특히 남북 사이의 대화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뭐 이렇게 전망하시는 데는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분명한 것은 국제사회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모순된 상황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네. 무엇보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미국도 오바마 행정부 때 뭐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대체로 강경한 기조를 보였고, 트럼프 행정부도 굉장히 뭐 최고도의 압박과 제재 그리고 관여라고 하는 이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압박 정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단했냐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도 임기 말에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을 그대로 다 용인했고요. EU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오로지 대한민국만 작년에 좀 감성적으로 대북 정책을 하느냐고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은 물론이고 의료 지원까지 다 중단해서 사실 박근혜 정부가 이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이 도발한다고 하더라도 핵 문제와 남북 관계 문제를 엄밀하게 연계시키지 않고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 하겠다라고 했으면서도 실제로는 안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EU나 전 세계 국가들이 제재는 하면서도 민간 차원의 지원은 계속했는데 우리만 중단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뭐 개성공단 전면 중단하고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을 완전히 절단해 버리니까 최근에 우리가 잘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이나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도 한국의 어떤 대북 정책을 하는데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완전히 추락하고 우리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도로 남북 간의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재개하고 그다음에 그 군통신선 같은 거를 이제 연락 채널을 복원하고 이건 뭐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게 그 제안을 먼저 얘기하신 바도 있죠. 네. 이게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해서 남북 관계를 재개해서 대북 지렛대를 만들고 그래야만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된 위상도 회복하고 그 대외 정책의 주도권도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작업 자체가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국의 국가 신인도도 높이고 더군다나 이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다분히 늦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민간 교류나 인도적인 지원이 재개된다고 해서 대북 제재 자체가 약화되거나 중단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두 트랙으로 분리해 본다 그러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현익 박사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